그러니까 심리가 죽었는데 지방 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예를 들어서 빠지고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안 빠지냐. 공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한 몇 분기 정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와야 어느 정도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결론을 짓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에서 말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처럼 반등장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개발 사업,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악재처럼 보일 거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거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왜냐면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요 책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이게 한 1년 좀 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네. 그 책에 보니까 네.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투자에 절대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네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네. 그 사용하는 게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단지에 투자를 하라라든지, 네. 이제 뭐 주식에서도 보면은 몇 가지 공식들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도 대부분 다 알려진 공식들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네.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때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대단지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역세권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네. 역세권에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네. 이제 그것들을 되게 고민하고 봤는데 항상 그 이전에는 무슨 인과관계가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역세권이 오른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 같은 건 또 오르지 않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그런 어떤 인과관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공식은 없구나. 오히려 그것들을 조금 제대로 한번 좀 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그 투자를 하되 그때 공식을 적용하는 거다. 아, 그것도 변한다. 네,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름대로 잘 맞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데 여전히 저랑 똑같이, 예전에 저랑 똑같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만 가니까 네. 그거를 보면서 아, 그거 아닙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절대적인 공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공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고 빨리 가기를 원하니까 네. 절대 공식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네. 또 할 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김포가 예? 2019년인가요? 18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러면 입주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공급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김포가 급등을 했었어요. 뭐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때가 그 나타났던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때 김포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 다 조정 지역으로 묶였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로가 김포였던 거죠. 거의 21년 초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지역들이 네.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입주 물량이라고 하고 하는 수요 공급에 따른 공식, 예.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년 말이었나 21년 초였나요? 딴 데 다 이제 규제 묶이고 나니까 김포가 막 풍선 효과로 올라갔고 네, 김포파주가 올라갔죠. 마지막에 거의 김포 이런 데 이제 규제를 하니까 네. 거의 그게 완전 끝물이었고 네.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지방으로 몰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김포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식에 따르니까 관심을 처음에 안 가졌었어요. 아하.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거기는 아주 짧고 굵게 네. 빡 올랐던 약간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짧고 굵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후에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입주 물량이. 아,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기타 이제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나빠진 거겠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자체로만 공식처럼 무조건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시장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헷갈리는 게 절대 공식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네. 항상 반복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네. 그 내용을 그러니까 흐름은 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되면 네. 똑같지는 않지만 공통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부동산의 시장의 사이클이다. 네. 그다음에 상승과 하락은 반복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돈 벌고 싶어하는 욕심 이것들에 의해서 매번 반복되더라고요. 네. 이런 욕심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상황으로 요즘 지난 이제 1, 2년간 아니 2년간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 근데 그 직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호모 현상. 네. 예. 뛰어들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뛰어드니까 예. 결국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살 사람 다 사고. 다 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현상, 그러니까 경기순환이라고 하죠. 네. 경기순환도 이렇게 된다. 이게 다 사람들이 욕심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런 큰 흐름은 매번 반복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 시기라고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죠. 충격. 왜냐하면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죠. 부동산 불패.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거든요. 네. 그때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2013년 이후에 14년부터 지금 22년 초, 그러니까 21년까지 네. 거의 6, 7년 이상 오르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죠. 그리고 바꾸는 과정에서 욕심도 생겨난 거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오니까 충격을 먹은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락장이 발생한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급락장을 가지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세 하락이다. 네. 또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대세 하락장이다 또는 아니다 반등할 거다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심리가 급격하게 바뀐 게 예. 결국 원인을 찾아보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난 몇 년간 돌이켜보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충격이 지금 시장을 좀 헝클어놨다.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이것들이 이제 한 몇 분기 정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와야 어느 정도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결론을 짓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주식에서 말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처럼 네. 반등장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금리 충격이 너무나 크게 때렸기 때문에 약간 반등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 약간 규제 완화가 나온다면.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세 하락장이란 말에는 아직까지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이 대세 하락장이 뭐 한 4분기 정도, 한 3분기 정도 계속 이어진다면 네. 저 역시도 하락장이다라고 인정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 관찰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대세 하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할 수밖에 없고 다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게 사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제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면 네. 사실 시장에서 이거를 충격을 좀 잘 흡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중동 오일 쇼크 이후로 거의 처음 보는 네. 가파른 금리 인상기보다 니까 시장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뭐 금리 인상기에도 원래 부동산은 충격을 받지 않는데 라고 그걸 공식화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거 뭐지? 아 뜨거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이 금리 인상기에는 뭐 주식이건 뭐건 사실을 좀 영향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부동산도 그 기간만큼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금리를 보니까 네. 그 시점에는 저는 금리 인상을 2단계로 나누는 편이에요. 금리 인상을 두 단계로. 네, 2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고 네. 관성의 법칙처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그 금리 인상이 경기 부분에 자극을 주잖아요. 안 좋은 영향 쪽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도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은 첫 번째 공식에 따라서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이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은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그 시점 바로 직전의 인과관계를 봤었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조금 그때부터는 저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외 변수를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자들이 대외 변수 이런 거 잘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대외 변수를 좀 눈여겨보면서 조금은 흔히 말하는 엑시트 전략들을 펼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다. 그 엑시트라면 어떤 의미의 엑시트?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 실수는 대부분 다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 그리고 또 바로 그 직전에 상승장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로 더 많은 수익을 보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투자 자체는 보나마나 각종 레버리지, 대출이든지 전세라든지 레버리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때쯤부터는 레버리지의 위험성이 발생되니까 이때부터는 매도를 통해서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를 네. 좀 적게 부동산 분야를 좀 적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일종의 엑시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다 올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좀 거래가 좀 생길 때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래가 생긴다기보다는 이미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아마 바로 직전에 예. 금리 인상하기 전에 충분히 감당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견뎌내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주택부담 지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은 넘어갈 것이고 또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심리적으로는 아직 올라갈 거야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신고점을 찍는 경우가 네. 발생하거든요. 네. 주식에서도 원래 거래량 없으면서 고점 찍으면 조금 위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주식은 압축돼서 나타나고 네. 단기간에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길게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 신호를 보면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연끌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량 부족이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안 넣을 것이고 네. 근데 기껏해 한두 개 나오는 물건들 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항상 신고가를 찍고 이거는 결국에는 좀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 7단계 사이클을 네네. 많이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이 책에도 담겨 있는데 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그래도 좋은 것부터 출발해요. 이게 원이어서 사이클이기는 한데 네네. 상승기, 확산기, 급등기, 쇠퇴기, 침체기, 회복 준비기, 회복기, 그리고 다시 상승기. 네. 이렇게 7단계로 돌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디쯤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결론을 내기를 원하시니까 일단 제가 네.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상승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뭐 그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급등기에서 쇠퇴기의 힘겨루기라고 생각을 해요. 급등기에서 쇠퇴기. 네, 쇠퇴기 과정 힘겨루기. 쇠퇴기에서 침체기가 아니라요? 네. 쇠퇴기에서 침체기 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네네. 그 전 단계라는 거예요. 쇠퇴기라고 미리 확정을 시키게 되면 예. 이것조차도 저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네. 쇠퇴기라고 그 확정을 짓는 순간 예.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제가 이게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딱 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정도까지죠.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흔히 말하는 정말 많이 오르는 급등장이 왔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각종 규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심리가 위축돼 가는 과정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쇠퇴기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 쇠퇴기라고 확정 짓기에는 아직 그 상승의 가능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원래 올해 하반기에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아직 쇠퇴기에서 침체기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하다. 그래서 아직 저는 급등기를 지나 쇠퇴기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7단계 사이클이 네. 꼭 7단계를 순환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얘가 약간 샛길로 지름길로 어디론가 갈 수도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네네. 쇠퇴기 다음이 이제 침체기, 네. 그 다음이 회복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쇠퇴기에서 혹시나 바로 뭐 회복 준비기로 가든지 회복기로 가든지 네네. 샛길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부동산의 움직임이거나 시장의 경제 상황의 움직임은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급등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로 진입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이게 쇠퇴기가 아니구나, 조정기구나,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구나.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급등기 구간 안에 있었던 조정장 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에서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도 네.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지나고 봐야 알죠. 지나고 나야 확정시키는 뭐가 거고. 어깨, 왼쪽 어깨인지 뭐가 오른쪽 어깨인지 이것도 지나고 봐야 아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셔서 지금은 무슨 시절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이 7단계를 나누고 있는 거는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 어쨌든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쇠퇴기 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샛길로는 분명히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네. 예를 들어서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IMF 외환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활성화 정책 피면서 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2003년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면 98년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고 치면 네. 99, 2000, 2001, 2002, 2003, 5년이라고 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네. 꽤 오랜 기간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2003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네. 시절에 12구 대책이 나와요. 그리고 2004년 1년간 흔히 하는 말로 침체장이 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어느 누구도 침체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짧았던 조정.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2005년, 6년, 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장이 왔죠. 불장이 왔었거든요. 이러니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쯤에서 질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네. 그럼 그 다음에 불장이 올지 몰지 이거 좀 내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 도사의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도사의 환상이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일 뿐 네. 신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약간 좀 어떤 명확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100%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험이나 기타 나름대로의 논리 이런 것들 통해서 한 7, 80% 정도는 맞출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20, 30%예요. 분명히 틀릴 수 있다. 도사가 아니다. 네. 신점 보는 게 아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불용이라 해서 다 아시는 줄 알고. 농담이고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다음 질문으로 준비를 했던 게 네.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얼마나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이 질문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신호와 예.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라라고 말씀드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어떤 신호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은 사람들이 약간 선과 악 이런 쪽으로 관점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네. 조금 많이 그 부동산은 오르면 안 되고 또는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게 안 보일 거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삶에 있어서 의식주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네. 되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것들을 관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으면 정부의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정부의 개입은 결국 거래 활성화 쪽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반등하는 순간 또다시 누군가 어떤 이들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또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단계 전에는 분명히 정부 개입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정부 개입을 할 때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약간 정부가 하는 행동이 네. 우리 그 회사원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옛날 자료 뒤져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막 만들기도 하잖아요. 아, 정부 부동산 대책도. 네, 대책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나 기재부나 저 네. 캐비넷 안에 있는 네. 비슷하니까. 옛날 자료 찾아보고 옛날에 침체장 때 우리 그 선배들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 활성화 폈지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또 회의하면서 그때랑 지금은 이만큼 다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부동산 그 조정 지역이라고 할까요? 네. 조금씩 이제 좀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네. 반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그렇죠. 풀어주게 되죠. 근데 이제 풀어줄 때 네. 아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풀어줘야 될 곳은 네. 서울하고 수도권일 거예요. 거긴 잡고 있고. 네, 근데 그런 데는 흔히 말하는 잘못 건드렸다간 벌집이 되는 그런 해결문의를 놓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장을 풀어주는 것일 것이고, 네. 그리고 더 안 좋아진다면 그때 다시 뭐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뭐 인천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역순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도권 서울 풀어주면은 아 이게 부동산이 정말 최악인가 보구나. 네네.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을 벗어날 수 있는 신호가 되겠구나. 또 이렇게 인식을 하면 네,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네,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참 그 설명 중에 네, 갭 벌리기와 네. 갭 메우기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갭 투자, 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이 갭이 아니고 가격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가격의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갭은 전세와 매매 가격의 그 가격 아니고. 차이가 아니라 네. 매매 가격의 가격 차이인 것 같아요. 지역별 매매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네. 투자를 공부하면서 무슨 예를 들어 경매 투자도 공부해보고 뭐 부장권 투자도 공부해보고 네. 재건축 투자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성격은 존재하는데요. 네. 결국 그 움직임은요 가격 갭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가 움직일지를 몰랐는데 네.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너는 제일 먼저 어디를 사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 돈 걱정 안 한다면 나는 제일 먼저 강남 사고 싶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부터 일단 구매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강남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조차도 좀 늦었으니까 대체제를 찾는 어차피 이게 필수제니까 그렇죠. 전세 아니면 매매인데 전세를 살려고자 했던 사람들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매수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결국 강남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강남구 서초구가 올랐다라고 하면 열이면 열 대부분 다 보면 그 다음에는 송파구라든지 강동구 쪽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입지에 따라서 순차적인 시간적인 타이밍과 사람들의 심리가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게 되고 가격이 따라오르는. 그래서 강남이 가격 갭을 벌리면 그러니까 올라가면 네. 송파나 강동 같은 경우가 그 가격을 메우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확대시켜 놓고 보니까 서울이 그렇게 해서 오르니까 네. 제일 많이 안 올랐던 지역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용어 중에서 노도광이라는 단어 네, 아마 네, 네. 알고 계실 건데 네. 이 노도광이라는 단어가 2006년인가 2007년에 나온 단어거든요. 예. 기사에서 저도 처음 봤던 단어인데 그때 서울에 있는 중심부들이 다 오르고 노도강이라고 하는 부르는 지역이 안 올랐었어요. 네. 그러다 뒤늦게 불이 붙으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던.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노도강이나 뭐 서울 지역이 다 오르니까 경기도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가격에 그 차이가 발생되면서 좀 나름대로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패턴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격의 움직임이 저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강남, 송파, 강동, 마용성, 노도강, 네. 경기 뭐 이렇게.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키 맞추기일 네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승장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가장 이제 강남 지금 막 신경을 쓰는 건데 네. 이게 쫙 퍼지잖아요. 네 하락장에서는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 상승장의 투자 원칙을 다 버려야 돼요.
상승장의 투자 원칙을 네, 타버려요. 지금 말했던 예.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가 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흐름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갭 벌리기가 일어나는 그 갭 벌리기와 메우기가 일어났던 시기를 지나 하락장이 접어든다라고 하면 거꾸로 될까라든지 그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네. 지방 빠지고 경기 빠지고 노도강 빠지고 마용성 빠지고 송파 강동 빠지고 뭐 강남 빠지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역순으로.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다 떨어져요. 지금도 그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거기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편차가 발생할 뿐 네. 뭐 순서대로 빠지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심리가 죽었는데 지방 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예를 들어서 빠지고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안 빠지냐? 예. 공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보면 다들 비슷하게 떨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하락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 그 좀 지역적 편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요. 직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곳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이렇게까지 올랐어? 이런데 이제 이번 장에 오를 때는 분명히 뭐 무슨 호재, 뭐 GTX 호재, 뭐 이렇게 가지고 원래는 뭐 5억짜리가 한 10억 정도 되면 정상적인 수준일 텐데 네. 그게 뭐 한 14, 15억 됐다. 이게 이제 미래의 가치를 끌고 와서 네. 지금 가격에 반영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니까 투자자들의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오면서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락장 때 보게 되면 오히려 제일 많이 안 떨어지는 곳을 보면은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곳 진짜 외곽도 안 떨어지는 곳이 많아요. 오. 덜 떨어지는 곳. 우리가 외곽에 제일 멀리 있는 이상한 곳은 되게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오른 적이 없으니까 투자자도 안 들어왔고 네. 그러면 그냥 실거주자가 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해서 안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안 떨어지는데 네. 오히려 그 당시에 각종 호재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히 올라갔던 곳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마다 흐름이 있잖아요. 네. 뭐 똘똘한 채가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장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였거든요. 네. 네. 근데 중대형 아파트가 지난장에 그래서 그 끝물에 네. 그다음에 침체장 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서울 중대형과 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중대형 어느 게 더 많이 떨어졌겠느냐 생각하면은 당연히 용인 같은 경우 그런 중대형이 많이 떨어져. 네네. 그때 입지를 따지는 거죠.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들어올 만한 곳들. 그랬던 곳들이 많이 떨어졌던 거라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곳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 다 보면 GTX 쪽이라든지 언제 아니면 이제 될지 모르고. 네, 그런데 기대감으로 이제 반짝. 기대감으로 반짝했던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거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 관점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GTX를 언젠간 하긴 할 테니까. 네네. 그러면 또 지금 우리가 그 동네가 많이 오른 이유가 네. 당연히 미래 가치를 끌고 온 거잖아요. 지금은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후에 미래 가치를 끌고 왔다면 네. 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오를 때는 한 3, 4년 후에 미래 가치거든요.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때 가면. 네.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 가격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동네를 더 좋아해요. 남들은 뒤늦게 들어가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오히려 그것들을 싸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 가치를 땡겨오고 네. 급등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시간이 흐르고 그게 또 다시 현실화가 되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펀더멘털에 수렴을 하고 네. 주식 얘기 같은데 그렇죠. 똑같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뭐 감히 논할 네.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투자의 역사, 네. 투자의 역사 관련된 책을 되게 재미있게 많이 봤었어요. 네. 저는 부동산 투자도 사람이 하는 거라 네.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해보니까 똑같아요. 다만 그 움직이는 속도가 주식의 속도가 한 200km라면 부동산은 한 50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일 뿐 사실상 본질은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인간의 심리는 네. 그렇죠. 뭐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네. 예, 비슷비슷한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시장이 뭐 쇠퇴기에 있을지라도 네. 혹시나 이것도 참 이게 욕심에 기반한 질문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있죠. 아 그래요? 이게 결국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일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 하면서 경험한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떤 특정 투자 기술에 집중을 해요. 투자 기술이요? 네, 예를 들면 뭐 경매 투자, 뭐 분양권 투자, 네네네. 또는 뭐 재건축 재개발 투자, 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남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투자 또는 관심 있는 투자, 적절하게 요게 내 적성에 맞아, 그런 투자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경험해 봤는데 이런 투자들이 하락장에 네. 또는 침체장에 오르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을 내겠어요. 근데 수익을 내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그 뭐 주식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워렌 버핏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죠. 네, 두 번째는 그 1번을 잊지 말아라. 네네. 그 얘기 정말 많이 아시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 때는 또는 침체장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그때 흔히 하는 말을 급매물이라든지 경매 투자 같은 게 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낮추잖아요. 네. 그럼 가격을 낮추게 되면 거기서 또 흔히 말하는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는 집을 안 사기 때문에 보통 보면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네. 또는 월세를 들어간다든지, 그럼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월세 상승이나 전세 가격 상승이나, 그럼 그걸 가지고 수익률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들을 찾아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네네.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이다, 침체장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구나, 흐름이 그렇게 갔으니까 끝났구나 해서 도망가려고 하시는데, 네.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싸게 사는 방법을 또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경매 투자나 수익형 투자를 하면 되나요? 네. 근데 지난장도 보니까요, 딱히 경매 투자다 수익형 투자라고 말하기 전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언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난장의 사례를 보게 되면 경매가 지난장에 굉장히 큰 기간 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네. 상대적이 오르지 못한 그 빌라, 네. 수도권에 있는 빌라, 또 그런데 월세는 조금 괜찮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뭐 미리, 왜냐면 그때 아무도 안 사니까 네. 급매로 후려쳐서 산다라든지, 네.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든지, 또 뭐 경매로 또 그런 물건조차도 또 경매로 낙찰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걸 단타를 할 거냐 또는 장타를 할 거냐 이렇게 사람들마다 행동이 조금씩은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지금 또 싸게 사 놓으면, 뭐 지금이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싸게 사 놓은다면은 나중에 또 이게 또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돌아오는 상승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조금 길게 본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좀 그때 좀 편안하게 공부도 해가면서 부동산 사놓고 기다리는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은 방향성을 못 잡는 시기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네. 다주택자들이 좀 이렇게 집을 정리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똘똘한 한 채는 남겨두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게 상승장도 그렇고 하락장도 그렇고, 뭐 책에도 쓰셨지만 똘똘한 한 채는 유효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떨어질 때는 또 뭐 순서 없이 다 네.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도 네네. 보면은 뭐 강남 집값도 뭐 혹간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네. 떨어진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네네. 있고. 그러면 이 똘똘한 한 채가 이게 유효한 건가요?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선택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크게 부동산 투자에 고민하지 않는 분이라면,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 여러 채를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뭐 강력한 욕심이 없는 분이라면 네. 똘똘한 채가 훨씬 더 유효하죠. 네. 왜냐하면 똘똘한 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뭐 가장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네. 강남을 사례를 보게 되면 제 기억으로 2002년인가요? 2003년도에 지금 도곡 렉스리라고 불리는 네. 네. 도곡주공 네. 아파트가 2억 3천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지금은 20억, 30억 뭐 그 이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안 떨어졌겠느냐는 거죠. 오르기도 했지만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보게 되면 그 구간을 좀 잘라서 놓고 보게 되면 오름폭은 훨씬 더 크고요. 똘똘한 한 채가. 네. 그렇죠. 훨씬 더 크고요. 하락폭은 현저하게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정 구간에 하락하는 구간만 보게 되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이후에 이번 장 다시 들어와서 하락했던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가 지금은 또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또 올랐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정의 어떤 시기적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는 거 감안하더라도 결국 가치는 오히려 똘똘한 것들이 크게 더 반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는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여기다 반론을 제기하신 분들이 인구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인구 부분은 아직까지 현실성 있게 와닿아서 하려면은 앞으로 좀 더 한 10년 정도 후의 얘기일 것 같아서 네. 지금 투자를 하거나 지금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구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하게 그 닥칠 곳은 지방의 외곽이지 아직 서울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도 흔히 말하는 뭐 광역시의 중심이라든지 서울의 중심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면 크게 문제 없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디든 그 지역의 코어, 네, 핵심 지역. 그렇게 떨어졌다는 뭐 도쿄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물론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네. 책에서도 은평 뉴타운이 똘똘한 한 채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마용성 같은 경우도 그래도 전국으로 치고 또 서울 내에서도 비교적 똘똘한 한 채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충격이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네. 데들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돈 있는 사람한테는 강남이 똘똘한 한 채일 것이고 그렇죠. 더 많은 사람한테는 빌딩이 똘똘한 한 채일 거예요. 근데 은평뉴타운의 예를 든 거는 아마도 뭐 그 주변에 은평구라든지 고양시 쪽에서 바로 근접 지역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용성도 마찬가지인 게 마용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건너편에 있는 동대문구나 성북구랑 비교해 봤을 때 사람들이 마용성을 더 가고 싶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강남부터 움직이고 마용성부터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은평 같은 데는 좀 나중에 움직이겠죠.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시간적인 개념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은평뉴타운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뭐 10억 받고 20억 받아가지고 강남 가봤자 네. 시장이 꺾이면 이분들은 역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남고 꾸준히 상승장에 맞춰서 좋은 곳, 궁극의 목적지인 강남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은평뉴타운에서 마용성 가고 마용성에서 강남 가고 이렇게 세 번의 타임으로 건너뛰는 그런 어떤 노력을 펼치는 게 투자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지금 30대 40대라고 하면 앞으로 3, 40년이 남으셨을 텐데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참 지역별로 여쭤봐서 좀 그렇기는 한데 네. 아까 이제 노도강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노도강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에 살고 싶어서 네. 서울에 들어가려고 해서 가격이 마지막에 이제 오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오른 겁니까? 그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분명히 유한한데 네. 그 사람의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다 강남이라고 하는 코어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심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선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강남은 불가, 마용성은 너무 많은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상대적인 상황이 존재를 하니까 근데 또 거기다 보면은 그 자기 한계선을 대부분 다 사람들이 정해놓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러니까 노동강 바로위가 또 의정부잖아요. 네. 나는 의정부에 살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의정부 계신 분들 굉장히 속상해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여기 이상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한계선을 두는 것 같아요. 그건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네네. 네. 그랬을 때 결국 거기서 어떤 특정 시기에 네. 이게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노동강이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도강의 미래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도. 일단 서울이고 그리고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도강이라고 말했던 지역에 보면 학군이라고 하는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아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재개발, 그다음에 뭐 상계 창동 개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미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도시가 변화할 때 고시면은 틀림이 없겠죠. 네. 그래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게 되면 좋다. 어허. 선호하는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개발 포인트가 존재하는 곳이니까 좋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온 불영이라는 친구가 네. 노동항 좋다고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 한 10년간은 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올라가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이 노동항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뭐 마용성이나 강남이라고 하는 곳들이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가격, 그 노동항의 가격보다 더 높긴 하겠지만 네. 갭이 붙어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노동항을 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은 뭐 마용성이나 강남을 가는 게 더 맞겠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 이거를 항상 기초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네. 누구나 이제 꿈꾸잖아요. 네네. 당연히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뭐 마용성에서 강남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갈아타기라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짜리 집에 있다가 네. 내가 5억을 사업소득을 벌어서 10억짜리 집으로 가고 네. 또 5억을 벌어 15억 가고 하면은 좋은데 네. 누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갈아타기를 뭔가 투자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할 텐데 네. 혹시 그 방법을 너무 좀 이게 또 짧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근데 그거 되겠습니까? 이것도 예. 흔히 말하는 그 뭐 수학 정석에 나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침체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졌을 때. 예. 그리고 예. 개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침체장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직전에 상승장 때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영끌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물건을 던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보통 우리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그 영끌했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그때 표현했던 단어가 하우스포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때 2000한 12, 13년 뭐 한 10년 때, 그 전후였던 예. 걸로 기억하는데 하우스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그냥 공포를 가지셨어요. 그때 시장에 대한 공포. 네네. 부동산 시장은 끝났어. 예. 근데 잘 보게 되면 투자를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그 시장 안에서 부동산 그 생태계에서도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네. 조금 힘든 사람,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 근데 그때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우스로페버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거나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침체장 때 이분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던지면서. 네,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견딜 만큼 견디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강남과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은평구에 있으니까 은평구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은평구에 살면서 보나마나 네. 나는 아무 문제 없거나 약간 힘든 사람일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시점에 강남이라고 하는 거나 또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아주 힘든 사람들의 물건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물건들하고 내 물건의 갭은 분명히 붙어 있겠죠. 일시적으로라도. 네, 일시적으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게 되면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의 그때 기술이 경매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모범 답안일 뿐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공식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아니라 개별성 사이에서 가격 갭이 붙어 있는 그런 쪽으로 상급지로 이동을 했을 때 그럴 때 아마 이분은 되게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데랑 갭이 현재 만약에 5억이라면 네. 이게 일시적으로라도 한 3억, 2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네. 그 이벤트를 계속 매 눈으로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부지런해요. 오래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보는 게 있는데 또 이 과정을 제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느꼈던 게 이 시점에 또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예.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제게 안 팔려요. 그렇죠. 내 거는 비싸게 팔고 저거를 네. 싸게 사고 싶은데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내 물건이 이제 은평구에 있는 내 물건을 네. 사람들한테 팔릴 수 있을 정도로 포장을 하거나 가격을 낮춰라. 그러면 네.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 자체가
그 원래 강남이면 강남의 본질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는 물건이면 나중에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그 본질 가치만큼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좀 손실이라고 느끼는 감정 이것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길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물어보는 패턴이 다 이렇게 비슷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당장 내 것도 그래도 내 거 최저가로 막 던지기는 싫은데. 네, 싫죠. 근데 저기 막 좀 싼 거 나올 것 같고. 네. 또 마음은 급해지고. 제 얘기인가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경험 때문에 다 그렇죠, 인간. 예, 지나고 나서 복귀해 보니까 예. 이게 올라가는 수익이 훨씬 더 큰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바뀐 거죠. 사람들도 500만 원 깎으려다 그 집 못 샀다 막 이런 분들도 네, 많고.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9억 이상 되면 네. 이제 대출도 힘들어지고 뭐 네. 15억 이상 되면 아예 대출이 안 되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 주택을 해서 뭔가 좀 레버리지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냉각기 있는 거기도 한데 네네. 그럴 때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예. 없으면 네. 조언을 구하거나 또 이제 아니면 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저 네. 방법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부령님 방법이 없습니까? 없는 걸 제가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시장 상황인 것 같고 네. 이 시장 상황에서는 쉬는 것도 전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자들이 이번에 되게 고생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번이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거래 절벽이에요. 그렇죠. 이 거래 절벽이 지금 거의 1년 정도 지나고 네. 왔는데 이게 좀 더 지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건설사의 문제로 닥쳐요. 그렇죠. 건설사의 문제로 닥치고 건설사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연관 산업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걸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뭐 9억 이상, 15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과정으로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대응해서 그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우시고 시장은 나를 밀어주지 않는데 본인이 계획 쓰시고 계획을 세우고 막 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죠. 파도를 타야죠. 그렇죠. 네, 파도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파도가 올 때까지 좋은 네. 서퍼는 기다린다. 네, 그렇죠. 바람 불 때 연 띄우고 그럼요.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네, 근데 항상 마음이 먼저 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먼저 가서. 지금 투자를 지금 몇 년간 경험하셨던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집에 가만히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자꾸 막.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하러 부동산 가 있어야만 될 것 같고 이게 지난 몇 년간 관성화된 법칙이다 보니까 이 환경이 바뀌는 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셔라. 뭐 투자 지금 뭐 많이 버셨다면 이제 조금 안 버셔도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몸아려운 강아지처럼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또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입장에서도 당장 그때 집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막 그랬잖아요. 불과 그게 한 1년 전 얘기인데. 네, 그렇죠. 잊혀진 얘기 좀 해볼까요 혹시? 네. 3기 신도시라는 게 계획이 있었다면서요? 이게 네. 정말 크게 많이 뉴스에 나왔는데 네. 지금은 3기 신도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뭐 사실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이게 좀 유튜브에서 얘기할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좀 사기성도 좀 있었죠. 약간 시장을 빨리 좀 잡으려는. 네네. 예. 왜냐하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아까 제가 무슨 표현 중에 하나가 예. 미래에 있는 가격들을 땡겨온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있는 공급을 없는 걸 갖다 땡겨와서 사전 청약이라는 걸 했으니 그 분양도 원래 2, 3년 전에 하는 건데 그거를 또 더 전에 네네.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요즘에 좀 분위기가 가격대가 떨어지고 이제 시장이 좀 꺾이니까 조금 사람들이 주춤해지면서 조급함은 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3기 신도시는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근데 또 이제 제가 걱정인 거는 또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하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뭐 꼭 3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전 청약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실 때 또 요즘에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 사전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네. 가격이 싸게 나오면 네. 그 시점 대비해서 가격이 싸게 나오면 그거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제가 봤던 2009년인가요? 2009년인가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때 사전 청약했던 분들이 좀 기다리다가 네. 본 청약을 할 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본 청약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청약 그냥 날리고. 예, 근데 그때 싸게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 너무 큰 기대를 해보시지는 않더라도 네. 그냥 만약에 나중에 나오는 물건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좀 싸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입주 때까지 더 가까워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자체보다는 더 좋은 물건, 싼 물건들이 보인다면 뭐 찾아서 하시는 것도 뭐 사전 청약은 뭐 본 청약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유연하게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실제로 청약서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거 저 주변 집값도 떨어진다라는데 네. 난 너무 비싸게 산 것 같고 네. 또 공포심을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어차피 돈이 안 풀릴래 안 풀릴 수도 없고 이런 그 기본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가격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 가격으로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분양가로 분양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주변과 비교해서 싼 분양가로 분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몇 년 후에 더 높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더 높은 분양가를 내고 살 수밖에 없을 거다.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올 때 네. 비교적 지금은 좀 어떤 스탠스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욕을 참 많이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무주택자들한테는 집을 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라면 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스탠스를 가지고 그게 있거든요. 언제든. 네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장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떨어지는데 집 사라고 하는 또라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 당연히 집값이 쌀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요, 내 집이 왜 올랐는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되면 네. 근데 그 하필이면 또 그 시점에 뭐 떨어지는 시점에 샀다. 예.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정말 아프거든요. 속상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도대체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다음에는 절대 이거를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금 이 떨어진 가격을 보전해야지. 이런 과정이 흔히 말하는 공부가 강제 공부가 되면서 다음번에 한 번 집을 사고 나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집이 작다라든지 네. 아이들 학군 문제라든지 네. 이동할 때 이게 엄청난 그 효과적인 판단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안 해버리면 그때 가서 또 뻘짓을 한다고 그러죠. 네. 그냥 어디가 좋대더라. 또 누구가 이렇게 좋대더라. 이렇게 해서 그때 실수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동산 투자는 무주택자분들은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안 팔면 명목 손실이거든요. 실현된 건 아니니까. 네, 명목 손실이고 그 동네가 마음에 들면 계속 엉덩이 붙이고 살고 있으면 결국 반등해서 그것들을 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물론 그 전 단계에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되면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가겠죠. 우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분에 비해서 이분은 정말 많은 경험과 정말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에 비해서는 이게 일단 시장 판단 능력은 엄청나게 전 좋아진다고 전 느껴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었고 뻘짓을 많이 해야 예리한 판단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무주택자들은 저는 무조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의 대가들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맘 편히 살 곳 하나는 있어야 그 다음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라는 네. 조언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기를 그 환경에 밀어넣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나 네. 다음번 뭐 상승 사이클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혹시나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수도 있고 네. 그 후를 준비한다면 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 혹은 눈여겨봐야 할 집.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왜냐면 다음번 상승 사이클 직전에 내가 네. 뭔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네. 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역시 예. 제가 아까 그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비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패턴이 존재하다고 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장에서 어디가 먼저 올랐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장에 어디가 그러니까 직전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이 지금 네. 좀 너무 급등했고 좀 꺾였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이 시작됐던 것들을 예.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2014년에 바닥을 찍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 움직였거든요. 예. 그때 무엇이 올랐나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공부하시다 보면 두 개로 나뉠 것 같아요. 신축 그리고 강남. 네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동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동네, 그런 살고 싶으니까 거기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네. 강남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주거지를 일자리 가까운 곳으로 잡는 것, 이것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호를 좀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그 신호가 나타나기 직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겠죠. 네. 집값은 떨어져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거래는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때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할까? 그러면 결국 집을 사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집을 사게끔 만들 때 가장 정부가 많이 하는 방법은요. 빚내서 집 사라. 예, 우리 이제 그때가 이제 최경환 부총리였나요, 예전에? 네네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고마운 신호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더 그 안을 또 분석을 해보게 되면 네. 그때 행동했던 패턴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는 빚내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들 너 왜 이렇게 집 안 사니? 예, 집 좀 사라. 예.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위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부터 풀어주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그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청약 시장을 개편을 해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집을 살 때 보면 계약금만 납부하잖아요. 네. 계약금만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아마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중도금 무이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잔금만 치르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요. 분양권 전매. 예. 필요하면 돈도 벌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수요자들을 집을 살게 하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때도 뭐 청약시장을 개편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달달달달 외워서 그때 적용시켜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네. 실수요자들을 집을 사게 만드는 정책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조금씩 따뜻해질 때 이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도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절대 공식, 네. 절대 공식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만 뭔가 햇볕이 따뜻해질 때쯤, 네.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신호가 읽힐 때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를 예. 다들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고 뜯었잖아요, 그때. 네네네. 뭐 어떻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집값은 더 올랐고 그때 빚내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로 보게 되면 좀 지금 힘든 상황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예.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부분을 신호의 관점으로 좀 유심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오빠가 보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레고랜드? 혹시 그 레고랜드 이야기는 조금 아시겠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네네네. 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레고랜드 그 자체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결국에는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업, 개발 사업. 개발 사업, 개발 금융. 네.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레고랜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뭔가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네네. 방아쇠를 당긴 거죠. 네. 그러니까 유증기라고 해야 되나? 가스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는데 네네. 저기에서 라이터를 딱 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의도 뭐 채권 시장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 막 죽어나가고 있고 중요한 건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네.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악재처럼 보일 거다. 엄청난 악재처럼. 철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악재는 악재란 얘기예요. 네. 근데 엄청난 악재처럼 보이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거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다. 어떻게 해서요? 네. 왜냐하면 그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서도 보면 그 흔히 말하는 단타와 장타가 있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에만 일어났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결국 그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 네. 이 문제가 지난장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현상들인데 PF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 빌려주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회수를 하고 이 과정이 발생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걱정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회사채라든지 기타 등등 뭐 문제가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공급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진다. 왜냐하면 결국 뭔가를 해서 개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공급이 지금 더더구나 이번 정부가 250만 호, 뭐 270만 호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연타석으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건설사들의 문제점들이 네. 250만 호, 270만 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또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상승장을 시작하게 되는 트리거가 되거든요. 지난장, 뭐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때도 PF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때 건설사 부도나고 네. 뭐 그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설사가 세종건설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부도나고 그러면서 그때 큰일 났다 뭐 네.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결국 그 건설사들을 조금 좀 어떻게 좀 숨통이 튀게 만들기 위해서 대책이 나왔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레고랜드는 그 자체로는 지금 뭐 레고랜드로 인한 시장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부동산 시장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 길게 가면 정부의 개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장기 사이클에 있어서요. 장기 사이클 네. 봤을 때, 또 이렇게 이슈까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부룡 신현강 대표님과 이야기를 함께했고요.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